오늘 신규 확진자 100명 가운데 공항 검역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34명. 여기에 지자체에서 별도로 파악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모두 51명이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대책 짚어보겠습니다. 박홍준 서울시 의사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신규 확진자가 100명으로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이제 최근 며칠 동안에는 두 자릿수 확진자였는데 다시 이제 세 자릿수로 늘어났고요. 네. 또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공항 검역 과정에서 이제 확인된 신규 확진자는 오늘 0시 기준 이제 자료를 보면 34명이지만 이제 각 지자체에서 파악한 것까지 포함을 하면 51명이거든요. 신규 확진자의 절반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기존의 국내 발생 확진자 수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는 전 세계 팬데믹이기 때문에 네. 해외에서 유입되는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전체적인 환자 수는 두 자리에서 세 자리 수를 계속 왔다 갔다 오가면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해외에서 유입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입국 당시에 무증상이었던 분들도 2주 동안 자가격리를 철저하게 해야 하고 모니터링도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있겠죠. 현재 그것이 가장 이제 문제죠. 네. 무증상 감염자. 그렇기 때문에 2주간은 자가격리를 우리가 권유를 하고 있고 그것을 방역의 가장 기본적인 대책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페루와 이탈리아 등에서도 이제 교민들을 이송할 전세기가 지금 출발할 예정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해외 유입 확진자도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계속 증가한 추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2주 정도 더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확산세 언제쯤 정점을 맞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항상 감염은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 국내에서도 일단 상승, 그다음에 집단 감염, 그다음에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이 된 상태인데 네. 이것이 아래로 떨어지면 좋은데 이제 해외에서 다시 팬데믹이 되면서 또 다른 이제 포물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포물선의 피크가 언제인가? 지금 현재는 유럽, 미국 점점 증가 추세입니다. 네. 증가 추세인 것 더불어서 저희 나라 다시 들어오는 유학생들, 또 주재원들, 교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 포물선의 정점을 향해서 계속 올라갈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1주다, 2주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가장 최악의 상태가 어느 것인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저희가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의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유럽발 입국자 전수조사 시행 과정에서 공항에서 유증상자를 한 곳에 대기하게 하면서 교차 감염 우려가 나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건 정말 우리가 피해야 될 상황이죠. 네. 유증상자와 유증사끼리 검사를 하지만은 그 중에서 감염자가 있을 것이고 네. 감염되지 않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갑작스럽게 이런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인원들이 늘어났지만은 네. 아마 방역 당국에서도 여기에 대한 적절한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교차 감염의 위험은 줄이고 없애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분리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좀 개선책을 모색을 하고 있겠죠? 공간에 대한 확보도 물론이고 네. 또 검사하는 시간이나 효율성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 더 개선책이 하루 이틀 사이에 발표하겠지만은 네. 도보형 이동 선별 검사, 웍스루 하는 것 검사 네. 등등을 해서 여러 가지 개선책이 지금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해외발 입국자가 늘면서 검역 체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한된 의료 인원 그리고 제한된 어떤 장소를 통해서 네.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는 1,000명 이상 들어오고 예. 미국에서는 2,000명 이상 들어오는 그런 숫자를 감당하려면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효율적인가 계속적으로 지금 연구되고 있고 효율적으로 돼야겠죠. 네. 그래서 검역이 1차적인 걸러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가장 얼마만큼 좋은 방역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2차, 3차 감염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특히 또 우려스러운 게 이제 전 세계적인 대유행 팬데믹 상황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선 지금 또 미국 상황이 심상치 않거든요.
지금 보면 신규 확진자가 뭐 하루에 지금 10,000명씩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WHO 세계 보건기구도 이제 미국이 그 새로운 진원지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우려까지 표명을 좀 했습니다. 지금 그래픽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이제 그래서 당국이 27일부터 미국발 입국자 가운데 내국인은 2주간 자가격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내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은 그건 당연한 그런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자가격리가 얼마만큼 효율적인 것일까? 이것이 완전히 막을 수 있는가랑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에 사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이 신혼지 아니었습니까? 네. 거기서부터 들어왔고 지금 미국은 또 다른 이제 팬데믹으로서 피크를 이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방역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방역에 있어서는 선제 대응이 참 중요하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조치에 더해서 좀 더 강화된 대책이 나와야 할지요. 이제는 강화된 대책보다는 효과적입니다. 초창기로 돌아가 보면 네. 1번부터 한 29번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외부에서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다가 내부가 큰 문제가 됐고 일단 내부가 정리되니까 다시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역유입이 지금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초창기에 1번부터 29번까지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지금 그것이 다시 돌아와서 내부의 확진자와 더불어서 외부에서 역유입되는 것을 어떻게 잘 조절을 할 것인지 저희가 그 대책을 잘 세워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유입에 대한 해외에서 들어오는 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고요. 그 중앙임상위원회 이후에 60% 집단 면역에 대한 뭐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네, 요즘 또 집단 면역에 대한 이게 계속해서 유행되는 용어가 바뀌고 있는데 집단 네. 면역은 사실은 우리가 다 끝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이렇게 해서 인구의 60% 내지 70%가 병을 앓았더니 네. 이 전염이나 전파가 이렇게 점점 쇠퇴하더라. 이런 것을 보는 것이지 그것을 앞에 놓고 그것이 목표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상으로 봐야지 이것이 방역의 목표로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런 것을 집단 면역이 오기 전까지의 시간을 우리가 버는 거죠. 그동안에 백신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치료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말 한 3명 중에 2명은 면역이 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전파의 효과가 없는 거죠. 전파가 안 되다 보면 점점 이제 감염병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으로 봐야지 네. 이것은 목표로 갈 수가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이 관련해서 그 중앙임상위원회 그 해명도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네.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서 그대로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이론적으로 인구 60%가 면역을 가졌을 때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출 수 있다라는 그 임상위원회 발표는 단기간의 통제 정책이다. 그래서 보다 치밀하고 장기적인 사회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뜻이지 방역 정책의 대안으로 집단 감염을 제시한 건 아니다라는 일단 해명이 있었고요. 네. 이제 특히 이제 강조를 했던 게 세계 어느 나라도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구 60%를 일부러 감염병에 노출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라는 일단 해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해를 돕기 위한 이론적인 이야기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런 어떤 그 단어, 그러니까 학술적인 용어죠. 그것이 어떤 목표가 되는 구체적인 방역의 실천 방안은 아닌 것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 감염 사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여에서 24일 날 확진된 40대 부부가 또 아내인 A 씨는 또 그 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됐는데요. 또 다른 그 집단 감염 우려가 또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항상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 접촉자들이 다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은 어렵고 또 하나는 그것이 이제 가족 간의 감염이죠. 가족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밀접 접촉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이 됐을 때 그 가족에게 전파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자가 격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 생활치료센터까지 우리가 만들어서 그런 어떤 그 밀접 접촉자들에 의한 감염을 가능한 한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어제는 또 대구 신천지 교육생이었던 50대 한 분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이분이 음성 후에 격리 해제됐다가 확진이 된 사례잖아요. 이런 사례가 계속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왜냐하면은 우리가 진단 검사라는 것은 네. 100%가 아닙니다. 네. 항상 뭐 98%, 99%이기 때문에 1, 2%의 예외가 있고 또 하나 음성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병의
감염이 됐다, 안 감염이 됐다라기보다는 과연 그분이 검사를 했을 때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다, 안 발견이 됐다거든요. 그러니까 감염이 됐더라도 발견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성이다, 아니다라기보다도 이분이 고위험자 아니면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라 그러면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네. 충분히 2주 내지 3주 이상을 관심을 계속 가져야죠. 그러면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빠른 시간 내에 조기에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데에서 시간적인 오류나 아니면은 지체가 있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임상적으로 악화가 되기 쉽고 우리가 원하지 않은 그런 결과를 유발할 수 있겠죠. 네, 결국 이제 증상이 보이면 미리 전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보건당국, 방역당국에 알리고 다시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겠군요. 그런 경우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계속 검사했는데 음성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또 양성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고위험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대구 신천지 관련 전수조사가 뭐 마무리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위장단체나 교육생 등 감춰진 부분이 또 적지 않은 것으로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죠. 우리가 100% 전수조사라 그러는 것은 사실은 단어는 쉽지만은 예. 실제로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걸 어떻게 전수조사를 하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목표로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모든 이런 그 방역의 가장 기본은 솔직하고 객관적이고 이렇게 투명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예. 교수님 잠시만요. 네. 네, 지금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시작됐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5일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137명이며 이 중 해외 유입 환자는 227명입니다. 이 중 223명이 추가로 격리 해제돼서 현재는 총 3,730명, 전체 확진자의 41%가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어제 신규로 확인된 확진자는 100명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82.4%가 집단 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조사와 분류 중인 사례는 15.1%입니다. 오늘부터는 확진 환자의 그 전파 경로에 대한 표를 조금 변경하였습니다. 보시면은 전체 확진 환자의 227명, 전체 2.5%가 해외 유입 사례이며 집단 발생과 관련된 사례는 총 82.4%입니다. 이 중에 신천지 교회하고 관련된 집단 발병이 55.6%를 차지하고 있고 집단 발병 여러 가지 그 교회 등 집단 발병 사례가 15.1%입니다. 또한 확진자의 접촉자가 11.2%이며 해외 유입된 사례와의 관련된 사례가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신규로 확인된 100명 중에 51명은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특히 서울 지역 8명, 부산 지역, 그리고 인천, 울산, 강원, 충남, 제주, 그리고 경기 지역에서 대부분 해외 유입으로 인한 사례가 보고된 상황입니다. 세부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구로구 소재 콜센터 관련해서 전일 대비 추가 환자 발생은 없었습니다. 3월 8일부터 현재까지 158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으며 접촉자에 대한 모니터링 기간 동안에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의 합동 대응 결과를 정리하여 역학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드립니다. 총 동일 건물 직원 97명과 접촉자 61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층별 발생률을 보면 11층 콜센터가 전체 직원 대비 43.5%의 감염자가 발생하여 가장 높았고 10층은 7.4%, 9층은 0.5%였습니다. 그 외 다른 층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건물 직원 확진자 97명의 가족 226명 중 34명, 15%가 감염되었으나 확진자 97명 중 무증상 감염자로 확인된 8명의 가족 접촉자에서는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무증상 감염 시기에 전파된 사례는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대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완료되었고 검사 결과가 확인된 32,990명 중에 224명이 양성으로 확인되어 추가 조치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정신병원 종사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으로 총 99.8%에 대한 검사가 완료되었고 검사 결과가 확인된 81명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구시 소재 요양병원 한사랑 요양원에서 9명이 격리 중에 추가로 확진되어 3월 16일부터 현재까지 101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해외 유입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해외 유입 환자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입국 단계에서의 철저한 검역과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참고로 어제 입국한 미국 지역에서 입국한 입국자 중에 90%, 유럽 지역에서 입국한 83.4%는 내국인이었습니다. 또한 3월 25일 0시 기준 어제 그 신규 확진자 100명 중에 해외 유입 사례가 51명, 51%였으며 유입된 지역은 유럽이 29명, 미국이 13명 포함해서 미주 지역이 18명, 중국 외에 아시아가 4명, 그리고 내국인이 44명, 외국인이 7명이었습니다. 검역 단계에서 확인된 해외 유입 사례가 34명,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유입 사례가 17명이었습니다. 정부는 3월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국내의 미국발 입국자 중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발 입국자 중에 유증상자는 내외국인 관계없이 공항 검역소에서 시설 대기하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이 되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 되고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는 자가격리로 14일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입국 시 증상이 없는 내국인 또는 장기 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를 시행하며 증상 발생 시 진단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미국발 국내 입국자 중 확진자의 추이를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정한 거소가 없어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단기 방문 외국인은 모두 임시검사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우선 실시하며 음성이 확인되면 강화된 능동감시로 관리를 합니다. 또한 미국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유럽 입국자와 같이 자가격리 조치 시에 생활비는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자가격리 대상자에게는 공항에서부터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가 발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입국자에게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유럽 및 미국 지역 입국자는 검역 및 방역당국의 조치에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인, 가족, 직장, 동료 등에게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자가격리를 철저히 이행해 주시고 가족 간 전파 차단을 위해서는 자가격리 지침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유럽과 미국 이외의 지역 입국자도 가급적 14일간 자택에 머무르며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심 증상이 발생할 때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 1339 콜센터 문의를 통해서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아주시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로 이동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각종 사업장에서도 해외 출장자에 대해서는 귀국 후 2주간은 출근하지 않도록 하여 회사 내에서의 감염 예방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소독을 위한 일상 속 소독의 생활화를 강조드리고 가정이나 공공장소에서 안전하게 소독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거를 안내드립니다. 알기 쉽게 카드 뉴스로 제작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장갑, 마스크, 방수 앞치마 등의 개인 보호를 착용해 주시고 70% 알코올 또는 희석된 차염소산 나트륨, 일명 가정용 락스입니다. 를 적신 천으로 자주 접촉하는 물체의 표면을 닦아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소독을 할 때는 소독제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전후에 충분한 환기를 시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해외 유입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종교시설과 사업장 등에서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4월 6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시고 꼭 필요한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 시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삼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직장에서도 식사 시에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주시고 다중이용 공간은 사용하지 않으며 손 씻기 등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 직원끼리의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공고드립니다. 또한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는 유증상자는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매일 발열 체크 등 근무 중에서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자가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뒤에 그 부침 3에 보시면은 서울 구로구 소재의 코리아 빌딩 역학조사 중간 보고를 요약해서 실었습니다. 앞서서도 간략한 발생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요한 역학조사 결과는 11층에 근무하는 216명 중에 94명이 확진이 되어 한 개 층에 그 사업장에서 전체 노출되신 분들의 43%가 발병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밀폐된 그리고 밀접한 그리고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사업장에서는 한번 노출될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발병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9층, 10층에는 발병률이 낮았고 다른 층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2차 발생률은 구로구 그 코리아 빌딩에서는 가족 내에서의 발병률이 15%였습니다. 다른 사례에서는 8% 정도를 보였는데 상당히 높은 그런 가족 간의 감염률을 보여준 상황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확진자 97명 중에 8명이 무증상 감염자였고 이 무증상 감염자의 가족 접촉자가 16명이었으나 이 중에는 확진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콜센터의 업무 특성, 많은 비말을 생산하는 그런 업무 특성과 밀집되고 밀폐된 환경 영향으로 인해 비말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가 상당 기간 반복되어 전파 확산되어 45% 정도의 높은 그런 감염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대규모 집단 감염이 그런 지역사회 고위험 시설 등에서 확산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였고 이러한 고위험 대상의 환자 조기 발견과 또 신속한 그런 접촉자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강조드리는 것은 밀폐되고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그 사람 간의 접촉은 최소화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질의 중 3가지 먼저 하고 현장 질문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유럽 미국발 입국자 자가격리가 의무화되는데 자가가 없는 사람은 정부가 별도로 마련한 시설에 묵는데 이 시설이 어디인지 숙식 비용은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지 질문했습니다. 네, 외국에서 입국하신 분들은 대부분 거소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국인의 입국자의 비율이 85%에서 90%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국내에 거소가 있으시고 외국인이 한 10에서 15%인데 이 중에도 장기 체류하고 외국인 등록증이 있어서 국내 거소가 있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본인이 입국할 때 신고하셨던 그 거소에서 자가격리를 진행하게 될 예정이고요. 이제 자가격리가 어려운 그런 장기 그 입국자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접촉자에 대한 격리 시설들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격리 시설을 이용해서 자가격리를 준수할 수 있게끔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미국 트럼프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어봤습니다. 브리핑 중간에 잠시 화면이 고르지 못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넓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대담 이어가기 전에 브리핑 주요 내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체 확진자 가운데 82.4%가 집단 발생 사례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이 중에서 신천지 관련 집단 발병은 55.6%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그 추가 확진자, 그러니까 오늘 0시 기준 추가 확진자가 100명인데 네. 이제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그 51명, 절반 이상인 51명이 해외 유입 사례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이 51명 가운데 내국인은 44명, 그리고 외국인은 7명이었다는 당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코로나19와 치매 그 연관성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보건당국의 사망자 분석 결과 치매를 앓았던 그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떤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습니까? 네, 치매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코로나19가 악화될 수 있는 모든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첫 번째는 고령이지 않습니까? 네. 뭐 젊은 사람 치매 오지 않죠. 두 번째는 치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어떤 기저질환, 고혈압이나 당뇨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그 자각, 어떤 질환에 대한 자각, 그다음에 치료에 대한 동기를 가질 수 있는 자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치매 환자에게서는 더 악화되기 쉬운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이제 그 회장님 말씀하신 걸로 보면 결국 그 치매 환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상대적으로 이제 그 대응할 수 있는 면역 체계 자체가 많이 약한 상태잖아요.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예. 정신적으로도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특히 이제 그 치매 환자분들, 특히 이제 고령의 어르신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 요양병원에 많이 계시는데 이제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 감염 사례에 대한 우려가 큰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어떤 대처 방안, 어떤 대응 방안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지금 뭐 그 지역별로는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조사까지도 지금 실행을 하고 있고 또한 전국에 있는 요양병원에는 사실 여러 가지 협조할 수 있는 또 가이드라인이 이미 다 배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종사자분들 항상 거기에 입소해 계신 분들 중에서 생기는 확률은 없습니다. 네. 외부에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이 요양병원에 대한 그 감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서 항상 반복될 수 있고 현재도 문제가 되겠죠. 종사원들이 어떻게 이제 출퇴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연 면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다 거의 다 코호트 격리되다시피 했지만은 네. 그런 어떤 그 방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더 엄격하게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 자리를 통해서 잘못된 정보에 대한 어떤 주의의 필요성을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얼마 전 메탄올로 집안을 소독하면서 중독된 사례가 있었고요. 미국에서 그 청소용 클로로퀸을 먹고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다고요. 이건 어떤 일인가요? 항상 그 뭐 우리가 소독력 알코올이 따로 있는데 네. 그걸 메탄올 쓰면은 그거는 뭐 시력 같은 데는 치명적이죠. 사실 예. 건강에 치명적인 것이고 또 클로로폼도 공업용 같은 걸 쓴다 그러면은 건강에 치명적인 것입니다. 저희가 주의할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감염병이 나타날수록 정확지 않은 정보들이 SNS나 온라인상에 많이 유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뭐 질병본부라든지 아니면 의사협회라든지 이런 공인된 기관에서 주는 정보 또 의문이 있으면은 그쪽에다 질문을 하면은
언제든지 가장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으니까 정확한 정보를 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전문 용어 이것도 낯선 단어여서 다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 클로로킨이라는 게 그 말라리아 치료제에 들어가 있는 성분도 있고 네. 수족관이나 뭐 청소용 클로로킨도 있고 그런 거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그 네. 클로로킨은 이제 말라리아 치료제죠. 네. 그 말라리아 치료제에 대해서는 지금 임상 연구가 지금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이 소독제는 다른 얘기죠. 아. 소독제. 그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뭐 락스 아까도 락스라는 네. 얘기가 네. 나왔는데 그런 이제 제재하고는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해외 직구를 통해서 약을 구입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그런 근거가 불분명한 경우도 꽤 많을 것 같거든요. 주의는 필요하겠죠. 지금 현재 치료제는 네.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명확하게 예. 구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제는 반드시 전문가, 지금 그렇게 치료하시는 의사분들의 처방에 의해서 사용을 해야지 네. 자기가 구입해서 그것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지금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 또 이제 그 거짓 정보,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 사례가 좀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몇 개 좀 사례를 좀 정리해 주시면 이전에 뭐 소금물 같은 경우도 있었고 이제 네. 의사시니까 네. 어떤 그 시중에서 이제 돌고 있는 잘못된 처방, 잘못된 치료제로 이제 거론되는 것들이 있지 뭐 않습니까? 여러 가지 네. 음식물, 어떤 음식물을 먹으면 뭐 마늘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면역력이 좋다, 좋아진다. 뭐 예. 어떤 음식을 먹으면 면역력이 좋아진다. 면역력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중장기적인 문제고요. 네. 이거 직접 지금 감염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소금물이라는 것은 뭐 예전에 양치질을 하면 좋다 이런 것은 있지만은 네. 그런 걸 뿌리는 것 자체가 전파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비말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절대로 올바른 접근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그 장기적인 면역력을 뭐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 쭉 알고 있던 그런 음식들이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지금 저희가 대응하고자 하는 거는 코로나19인데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백신 그리고 치료제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잘못된 정보로 이제 뭐 그 음식을 먹는다거나 뭐 다른 약을 먹는다거나 이런 건 절대로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의학적 근거가 없는 정보는 확실하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내 입국자에 대해서 정부가 검사와 치료, 격리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걸 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비용 자체도 뭐 하루에 수억이다 뭐 이렇게 여러 네. 가지로 문제가 되고 네.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희 정부는 처음부터 완전히 막지를 않았습니다. 네. 중국 들어오는 입국자부터 지금 유럽, 미국 이렇게 세계 각국으로 퍼지고 있고 유럽에 대한 대책을 시작하다가 미국이 또 늘어나니까 미국에 대한 대책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대처할 때는 지나지 않았나. 팬데믹, 지금 범세계적인 감염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국에서 유입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빨리 표준화된 문제를 마련하고 예. 이것이 검역 당국에서 현장에서 항만과 공항에서만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와 적극적인 정보 공유, 지자체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지자체 그리고 이 검역 당국이 삼위일체가 돼서 이 정보를 빨리 공유를 해야 됩니다. 네. 정확한 정보를 공유해야지만 의료 현장도 혼란이 없고 지자체도 자기의 역할을 하고 공항이나 항만에서의 검역 일선도 효과적인 검역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용 부담 관련된 논란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 입장은 그 WHO의 국제보건규약 40조에 그 여행객에게 진단 검사 치료, 격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약이 있고 또 우리 검역법 35조에 격리와 감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일단 하고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추가로 좀 질문을 좀 이어서 드리면 지금 또 이제 그 주요국 정상들이 그 우리 정부에게 좀 도움의 손길을 좀 내밀고 있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어떤 부분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의 경험이죠. 네. 먼저 알았던 경험, 이 전염병이 유행됐던 경험, 그것을 아는 것은 이것은 과학이기 때문에 네. 그 데이터는 무척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거 전파됐고 방역이 어떤 게 효과적이었고 어떤 건 어려웠고 집단 감염은 어떻게 됐고 이러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이런 팬데믹 상태에서는 저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걸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어떤 그 소모품이나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 국내의 상황이 완전히 다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 진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물자적인 공급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것은 우리나라가 안정이 돼서 어느 정도 충분히 조절이 가능할 때 생각을 해보시고 네. 지금은 우리나라 먼저 했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회장님 마지막으로요. 지금 코로나19 증가세가 주춤하면서 외출하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전에 몇백 명씩 늘었던 거에 비하면 적은 숫자인 거지 100명이 결코 적은 수치는 아닌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일상생활 속에서 이것만은 절대 따라야 한다, 따르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들 좀 구분해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네. 코로나 이전으로 빨리 돌아가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은 게 저의 바람입니다. 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있은 이전과 이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의 일상생활에 이 개인 위생의 일반적인 상식을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네. 이것이 단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회적 거리 이것이 정말 몇 주가 지나면 상당히 피곤해집니다. 예. 네. 일반적으로 8주라 그러는데 제가 얘기하기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혹시라도 8주 지나면 또 원상태로 돌아갈까 봐. 네. 그것은 아니지만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로 인한 일상생활에 있던 정신적인 불안이나 다운이 되거든요. 네. 첫째, 이 제한된 생활은 필요합니다. 야외로 나가서 하든지 아니면 실내에서 건강을 하든지 저희가 주의해야 할 게 얼마 전에 뉴스 보도됐습니다. 꽃 구경 갔더니 코로나 걸렸다. 네.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아닙니다. 꽃 구경을 가려는 밀폐된 차 안에서 몇 시간을 같이 있었기 때문에 걸린 것이지 꽃 구경을 가서 걸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우리가 왜곡된 잘못된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것보다는 변화된 개인 생활 위생을 얼마만큼 생활에 적용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사실은 외부 나가서 자연을 즐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실내에서 자기 건강을 유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단지 어떤 편협되고 왜곡된 정보에 우리가 너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지 말고 저희 일상생활을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바꿔서 이제는 변화된 개인 위생을 지켜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진정을 위해서 개인 위생 관리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동참이 더욱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홍준 서울시 의사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